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는 것은 네. 진정한 다극 체계로 지금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가 다극 체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나, 적과 우리, 네. 적군이냐 우군이냐 이제 이런 것이어서 소위 다극 체계에 대한 그 대응이 우리는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이런 질문을 가끔 듣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인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이 대인 관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관계도 그렇고 당신과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러니까 다수 사이에 여럿 중에 하나고 나는 당신도 여럿 중에 하나인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내에서 이 반 시진핑 뭐 구태소설 이런 얘기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뭐 언론에서도 좀 나오기도 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별 그 현실성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반 시진핑 구태타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거를 보면 사실 상당히 취약한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교해서 네. 그 근거는 너무 취약하다. 사실 엄청난 사안이죠. 글로벌하게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악수할 때 태도가 나빴다. 뭐 네. 이런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의 특성상 워낙 노출되는 정보가 적다 보니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게 이거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사안에 비해서 너무 좀 취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일이라는 게 언제나 지금 당장의 일만 쳐다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한 뭐 1년, 5년, 10년 흘러온 맥락을 좀 이해해서 그런 기초 위에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군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안은 사실은 작년에 미국의 그 정찰 기구 흘러간 사건 그 시점부터 이게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말씀드리면 경과가 어떻든지 간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켓군의 상당수의 간부들이 미국 정부의 정보를 누출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수가 자기 자녀들이나 식구들을 미국에 보내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가 있다. 네. 라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미국의 한 공군 학교인가요? 네. 거기 웹사이트에 로켓군의 현재 상황이 다 등재되는. 저는 그 자료도 저도 한번 본 게 뭐였냐면 저도 작년인가 본 것 같은데 그 중국 지역에 그 미사일 부대의 위치하고 그 미사일 부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군사력 그런 것들이 되게 세밀하게 담겨 있는 그런 저도 그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 인력수,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 이런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일부러 가상으로 소설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으니. 그리고 그걸 냈는데 중국에서 한 2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보다 디테일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쪽에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는 걸 시위한 걸로 고의적으로 노출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중국 쪽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로켓군이라는 그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통적으로 지역 베이스의 군대예요. 그래서 지역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군대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4단의 지역에서 태어났으면은 내가 군인이 됐을 때, 지역군이 됐을 때 그 34단에서 계속 근무하는 식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인민해방군의 구성원들이 네. 내 아버지 어머니도 인민해방군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민해방군이었고 지역 차원이 아니군요. 예, 일반 사병이 아니라 예, 간부들이 대체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간부를 하는 거군요. 예, 대를 이어서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혁명 원로들의 제자, 그렇죠. 그 후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예를 들어 내가 호남성에 있는 군대라면 이 주력 사람들이 다 호남성 사람들이죠.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육군 위주의 전력이고요, 그죠? 지금도 그렇죠. 뭐.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어쩌면 미국하고 한판 붙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거 그 산골짜기에 있는 군대를 데려다가 싸우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미국 본토로 나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을 그렇죠. 강화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소위 통합사령부라는 개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싸워야 되려면 또 현대 전쟁, 과학전도 수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시에 그 ICBM을 관장하고 있던 포병 부대를 모아서 로켓군으로 개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중점적으로 키워요. 현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됐을 때 공군, 해군과 합동해서 통합사령부도 만들었어요. 예. 한마디로 중국의 로켓군이라는 건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년 동안 키워온 그런 군대. 거네요. 본인의 분신 같은 역할인 예. 거네요. 군부대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로켓군의 장군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 본인이 선발해서 장군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 개발도 다 그쪽에 돈 줘서 했고, 엄청난 이 무기를 구매 구매할 자금 같은 예산도 예산 줬죠. 지원했겠고.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아, 그다음 시진핑 주석 본인도 복장이 터질 노릇이지만 그동안 승진은 저놈들이 다 하고 그렇죠. 예산 저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를 보아온 인민해방군 내의 다른 부대 사람들의 이 심정은 어떻겠느냐. 뭐 저놈들만 밀어주니 저거 봐라 저거.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로켓군의 장군들이 추풍낙엽처럼 이제 네. 떨려 나가고 네. 조사하고 그 조사를 하다 보니 또 군수산업체 높은 사람들 또 잡혀가고 네. 난리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임 국방부장 날아가고 네. 전임 국방부장 날아가고 그리고는 국방부장 임명도 못하다가 네. 작년 12월 31일 날 예외적으로 해군에서 네. 국방부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력의 최고 조직이 군사위원회인데 네. 지금 국방부장이 그 군사위원회 위원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실권 보면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실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아직도 정리 중이다. 아직 세틀다운이 안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세틀다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네. 그동안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 로켓군의 가장 두목급인 사람이 누구냐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미국과의 전쟁을 담당할 사람으로 키워온 사람이고 네. 특진을 거듭했고 그렇죠.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역설적으로 인민해방군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까마득한 후배가 팍팍팍 특진하더니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 되고 그거를 그렇게 위기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이쁘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장여샤라는 나이가 이제 70대인. 원로를 갖다. 원래대로 했으면 이미 그 은퇴를 하고도 남았어요. 정년 한참 지난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 부주석이 됐습니다. 네. 군사위원회.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아마도 이런 기타 인민해방군 내 각종 파벌의 불만을 좀 잠재우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역할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요즘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누가 권력을 장악한 것 같다,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쪽 인물로 지적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허웨이동 일파입니다. 소위 로켓군 일파. 숙청된 네, 사람들이죠. 숙청되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숙청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든가 시진핑 주석의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든가 이 사람이 다 주도자가 된 것 같다든가 권력을 장악했다든가라는 인물로 자꾸 지목되는 인물은 장료샤예요. 장료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네. 군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장료사한테 가서 불만을 토론을 하고 네. 장료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상황이 막 어지러울 때 대부분의 군 인물들이 장료사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예, 장료사는 다독거려 줄 것이고, 네. 그러면 허웨이동 같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그 사람들 다독거리겠습니까? 그러면 인심, 여론은 군 내부의 여론은 역시 장료사가 훌륭하고 허웨이동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시 주석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까지도 거론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료사가 대단하다든가 장료사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권력이 그쪽으로 갈 거냐? 인민해방군의 권력을 지금 장악한다는 것은 나는 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도 역시 이제 대만 얘기를 끄집어낸 것도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해 보이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그 무게를 두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반시진핑 쿠데타설 진상을 좀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과의 각을 세우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만일의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군을 키우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시진핑의 이 어떤 국방 전략을 할까 그러니까 육군 중심의 이 군 상황을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바꾸고 사실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던 거니까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특정 부대를 너무 키우다 보니 거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고이면 썩죠. 그런 게 이 소위 말하는 로켓 부대 그 상황이었던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산연임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불만들을 이렇게 좀 누르기 위해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만 침공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중국을 만들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과 이제 어쨌든 확실한 적을 하나 만들어놔야지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을 좀 강하게 느꼈을 법하네요. 그럼 이게 수습이 잘 될지 여부인데 이게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된다 그러면 시진핑의 뭐 3연임이야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됐고 4연임 같은 경우는 어려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중국 내부에 특히 이제 상층부 권력 지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어받아서 조국 통일 과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진핑 역시 후계자를 좀 안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어디고 사실 그런 약간 좀 권력을 오래 쥐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이게 군부를 이제 정리를 싹 하고, 그래도 자기 인물을 어차피 꽂아 넣겠죠. 그러면서 사회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속도로를 좀 까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있을 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뭐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해온 방식을 보면 후계자 구도에 있어서 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는 법은 별로 없잖아요. 예. 보통 6, 7명 정도를
대상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무위원급들이 중간 그 젊은 상무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상위 그룹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지정해 놓고 경쟁을 시키다가 네. 상무위원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후계자가 되는 시그널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예. 근데 이번 3년임을 하면서는 그런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없이 종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거고요. 예. 그런데 그 현재 상황의 엄중성을 생각할 때 후계자 없이 간다는 거는 사실 좀 중국 공산당 체계상으로는 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후계자가 생긴다면 그 양반의 전공 분야랄까,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 핵심 분야는 뭐 경제가 될까요? 정치가 될까요? 아니면 뭐 군사가 될까요? 어느 쪽이 될까요? 만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마도 경제보다는 정치, 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금 이제 상무위원급에 가까워 있는 비교적 좀 젊은 그런 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 후계자로서 예. 그렇게 크게 드러나거나 홍보되지는 않지만 네. 지금 현재 육성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반 시진핑 후퇴선 진상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박사님 말씀으로는 시진핑 사회님 이 로드맵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되는 거고,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나라 간의 이 팽팽한 패권 이 어떤 경쟁,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좀 혹시 전망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그 미중 또는 미러 이런 식의 양극 체계의 경쟁이 가고 있었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징하는 것은 네, 진정한 다극 체계로 지금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가 다극 체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뭐 어느 한쪽에 약간 몰빵하는 그런 식으로. 예, 되네.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나, 적과 우리, 네. 적군이냐 우군이냐 이제 이런 것이어서 소위 다극 체계에 대한 그 대응이 우리는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이런 질문을 가끔 듣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인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요. 예, 사실은 인도 얘기는 전혀 안 여쭤봤습니다만 예. 나중에 여쭤보려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이 대인 관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관계도 그렇고 당신과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러니까 다수 사이에 여럿 중에 하나고 나는 당신도 여럿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주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견이 있을 때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해결을 봐야 돼요.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서 토론이 안 되잖아요. 예, 토론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5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5사람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토론으로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 넌 그렇구나. 그럼 많은 거죠. 그래? 그럼 끝나는 의견 거예요. 취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취합이나 뭐 토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막 싸울 거냐? 두 나라 모두 너는 그러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다극체계로 간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뭐 이쪽 구공산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두 양극이 된다면 그럼 구미 쪽에서는 그럼 미국? 그다음 누구지? 뭐 영국? 독일? 뭐 유럽, 이태리? EU, 뭐 일본? 설마?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 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훈련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그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예. 이제 적을 수밖에 없을 예, 거고 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예. 말씀이 되는 것 같고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앞으로 도래할 어떤 변화하는 어떤 글로벌 정세나 글로벌 어떤 경제나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 참 되게 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를 안다 그러면 이제 뭐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라는 그런 뭐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취약성들을 또 잘 파악한다 그러면 네. 대비를 또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과 함께 중국 얘기를 시작해서 미국 얘기도 좀 하고요.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쭉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철 박사님과 함께 중국 얘기로 시작해서 미국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에 대한 박사님의 인사이트 좀 듣고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문제가 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까지 좀 두루 들어봤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